새벽 궁궐은 안개에 잠겼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서리가 반짝였고 궁중 약방의 나무 문틈으로 약초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궁녀 은서는 약방 앞에 서 있었어요. 21의 그녀는 궁녀로 중궁전 상궁의 잔심부름을 하며 궁중의 차가운 규율 속을 헤쳐갔습니다. 상궁 마마님이 다려드실 귤피를 오늘은 꼭 구해야 하는데. 은서는 손에 든 바구니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상궁의 까다로운 심부름은 늘 그녀를 긴장시켰지요. 약방 문이 삐걱 열리며 청색 관복을 입은 내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름은 민재, 상선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듬직한 몸매가 특징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에는 약초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상선이 필요한 약초를 직접 챙기는 민재는 이른 아침부터 약초방에 들렀던 것이었답니다. 민재는 은서를 보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은서는 당황하며 손을 휘저었어요. 아, 저는 중궁전 상궁 마님의 심부름으로 차로 쓸 귤피가 필요해서요. 그 순간 약방 문이 벌컥 열리며 약방 하인이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귤피 여기 있어. 많이는 못 드리니 다음에는 다른 차를 마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려 보세요. 하인이 바구니를 던지듯 내밀자 은서와 민재가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구니가 허공에서 뒤집히며 귤피가 돌바닥에 흩어졌어요. 말린 귤피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은서는 허겁지겁 귤피를 주었어요. 민재도 무릎을 꿇고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우연히 스쳤어요. 은서의 손은 차갑고 떨렸고 민재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은서의 뺨이 살짝 붉어졌고 민재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실례했소. 민재는 낮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은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약초를 주우며 속삭였어요. 흙바닥에서 주운 귤피를 정리하며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은서는 상궁의 까다로운 심부름을 털어놓았어요. 상궁 마님이 차 마시는 것이 까다로워 늘 상태가 좋은 차를 가져가야 한다는 수고로움을 토로하였지요.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아주 궁궐이 떠나갈 듯 혼내신다니까요. 지난번엔 쑥을 잘못 가져갔다고 하루 종일 잔소리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가 죽은 듯 힘이 없었지요. 민재는 은서의 마음을 알겠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내 시도 마찬가지요. 상선나리의 심부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지도. 그의 농담에 은서는 깔깔 웃었어요. 그럼 우리 둘 다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셈이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약방을 채웠고 그 짧은 순간 은서와 민재는 서로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왠지 모를 연대감으로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연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한양 궁궐의 내시 숙소는 새벽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약방에서 만난 궁녀 은서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어떤 궁녀에게도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없었던 민재는 이상하리만큼 은서의 미소와 겁먹은 눈빛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청색 관복이 땀으로 젖었고 그는 침상에서 일어났지요. 금지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은서를 향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약방 골목에서 은서를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은서는 상궁의 심부름으로 차로 끊일 약초를 받아가기 위해 바구니를 들고 약방으로 향했어요. 골목에 들어서자 민재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손목을 잡았습니다. 궁녀님, 민재는 속삭였습니다. 은서는 놀라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숨이 멎었어요. 나으리. 민재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 끌며 약초 창고로 끌고 갔지요. 삐걱 문이 닫히며 약초 냄새가 둘을 감쌌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선 민재는 다짜고짜 은서의 입술을 훔치고 말았답니다. 너무 놀란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민재에게 입술을 맡기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달콤한 입맞춤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은서가 말하였어요. 나리,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재의 손은 멈추지 않고 은서의 뺨을 감싸 안으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소. 당신을 본 순간 넋이 나갔다오. 이런 마음 처음이요. 내 마음은 법도를 넘어섰소. 서로의 입술이 또 포개어졌지요. 뜨거운 입맞춤은 금지된 열망을 터뜨렸답니다. 서로의 관복이 사라락 떨어지고 둘은 서로의 몸을 탐닉했지요. 그런데 이 광경을 다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은서를 흠모하여 가끔 추근덕거리는 고관인 이준혁이었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들이닥쳐 그들의 금지된 사랑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봐야만 했답니다. 뜨거웠던 두 사람의 사랑이 가라앉고 민재는 은서에게 속삭였어요. 내일 술시 정자에서 만나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준혁은 그 말까지 엿들었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술시 궁녀 은서와 넷이 민재는 만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은 채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서의 치마가 민재의 청색 관복을 스쳤고 댕기머리는 바람에 흩날았어요. 나리를 향한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은서는 속삭였어요. 민재는 숨을 삼키며 말하였지요. 궁녀님, 우리의 사랑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소. 하지만 그 순간 포졸과 이준혁과 함께 급습했지요. 네 이놈들, 너희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중죄를 저지른 두 연놈을 포박하게. 이준혁의 목소리가 정자를 울려 퍼졌고 민재는 재빨리 은서를 감싸며 궁녀님 도망쳐요. 하면서 은서를 밀쳐달아나게 하였지요. 그리곤 민재는 이준혁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대역죄인이라도 잡은 것처럼 으스대는 얼굴로 이준혁이 비웃으며 말하였지요. 내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지. 임금의 여인을 탐한 자, 그 죄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자를 포박하라. 포졸이 민재를 잡으려 하자 그 순간 민재는 품속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잠깐, 이 서신을 보시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침착했어요. 이준혁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게 무엇이냐? 민재가 내민 서신에는 궁녀 은서에게 백령초를 전하라. 귀하게 쓸 물건이니 조용히 전하거라. 라는 중궁전 상궁의 지시가 적혀 있었어요. 민재는 만약을 대비하여 어젯밤 서신을 조작하여 품속에 서신과 백령초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상궁마마의 지시로 궁녀 은서에게 약초를 주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런 무례한 짓을 하시다니. 나리야말로 그 죄를 크게 물어야 할 것이오. 서신을 읽은 이준혁은 그만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궁마마님의 지시? 포졸 하나가 속삭였어요. 나리,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빨리 나가야 할 듯합니다. 이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는 포졸을 데리고 물러갔어요. 은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처소에서 벌벌 떨며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지요. 곧 포졸들이 들이닥칠 거야. 민재 나으리와 나는 참수를 면치 못하겠지? 유서라도 미리 써놓아야 하는 것인가?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에 은서는 포졸들이 들이닥쳤구나. 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문이 조심스레 열리자 은서는 포졸이 들이닥쳤으리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러나 문틈으로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오랜 친구 궁녀 진이었습니다. 진이는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은서야, 어찌 이리 겁에 질려 있느냐? 진이가 속삭였답니다. 은서는 놀라 눈을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이, 내가 여긴 어찌?
진이는 미소 지으며 주머니를 내밀었지요. 상선을 모시고 있는 민재나리가 이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그것은 민재가 써준 짧은 서신이었습니다. 이준혁과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를 적혀 있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진이야, 정말 고마워. 은서는 진이를 끌어안으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중궁전의 최상궁은 은서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궁궐을 감싼 시각, 최상궁은 낮은 목소리로 은서에게 명을 내렸어요. 은서야, 약방에서 감수와 불리는 약초를 아무도 모르게 가져오너라. 누구의 눈에도 띄어선 안 된다. 이건 흔히 쓰이는 약이 아니니 반드시 은밀히 움직여야 한다. 틈나는 대로 약방을 살피되 때가 오면 딱 한 줌만 가져오거라. 작은 실수 하나에도 일이 그르칠 수 있으니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움직여야 한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명령을 받았으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답니다. 감수라니. 그녀는 그 약초의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 터였지요. 최상궁의 날카로운 눈빛에 감히 물어볼 용기도 내지 못하고 그날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약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민재 나으리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떨리는 심장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답니다. 하지만 감수가 어떤 약초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던 은서는 머릿속에 민재의 얼굴을 떠올렸답니다. 민재라면 상선의 총애를 받는 내시로서 약방의 일을 잘 알고 있을 터였어요. 은서는 조심스레 민재를 찾았고 약방 뒤편의 작은 정자에서 그를 만났답니다. 민재 나리. 상궁 마마께서 감수라는 약초를 가져오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민재는 그녀의 초조한 눈빛을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답니다. 걱정 마시오, 궁년이. 감수는 귀한 약초로 약방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소. 내가 알아서 구해드리겠소. 민재는 걱정 말라는 말로 은서를 안심시키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민재는 상선의 권한을 빌려 약방의 내실로 들어갔어요. 이곳 저곳을 샅샅이 뒤져 감수를 찾아내어 한 줌을 종이에 싸서 도포 속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 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종이에 싼 감수를 은서에게 몰래 건넸답니다. 둘은 약방 골목의 그림자 속에서 주머니를 주고받았어요. 은서의 손이 민재의 손을 스치자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답니다. 나리, 이렇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서가 속삭였지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이런 일로 은혜라니요. 이 정도야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궁녀님의 무사가 내게는 가장 큰 보답이오. 그러나 이 은밀한 순간을 약방에서 일하는 하인 천식이 우연히 목격하였답니다. 천식은 약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자로 탐욕스러운 눈빛과 교활한 성정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는 은서와 민재가 주머니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천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 날밤 은서가 최상궁의 처소로 가려던 길에 천식이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약방 골목의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은서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궁녀 아가씨, 약방에서 내시와 수군거리고 중요한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를 어쩐단 말인가? 천식이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을 내의원 나리께 알리면 어찌 되겠소? 아마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지. 은서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건 상궁 마마님의 심부름으로 내일 다려드릴 차를 받아온 것이요. 은서는 급한 대로 둘러댔지만 천식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다가섰답니다. 차로 끓일 약초를 그렇게 은밀히 주고받나? 어디 한번 보여주시게나. 천식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은서의 품속에 있는 감수를 꺼내려 하였지요. 은서는 몸을 틀어 천식의 손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은서의 몸부림에 감추었던 감수가 떨어지고 천식은 재빨리 약초 봉지를 집어들어 그것이 감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답니다. 아하, 이런 아주 귀한 약초를 구하셨군.
변명은 필요 없고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준다면 내 모른 척 해드리지. 그는 은서를 자신의 처소로 끌고 가려 했어요. 은서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천식의 손을 뿌리쳤답니다. 감히 약방의 하인 따위가 궁녀를 협박하려 하느냐? 내가 상궁 마마님께 이 일을 고하면 내가 무사할 성스프냐? 은서는 큰 마음을 먹고 오히려 세게 나가면 천식이 움츠려들까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천식은 잠시 주춤했으나 여전히 음흉한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럼 어디 해보시지. 누구의 죄가 더 큰가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내 시와 몰래정을 통한 궁녀가 있다는 소문이라도 내야 할까? 내 목이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이 실감이 나겠느냐? 은서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은서의 마음을 알아차린 천식은 더 밀어붙였어요. 그러니 이 모든 사실을 묵인하는데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천식에게 협박을 당하게 된 은서는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한편 내명부에서는 중전마마가 즉위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왕자를 낳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그러던 찰나 후궁인 박희빈은 잉태하며 궁중에서 새를 불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박희빈은 잉태 후 오만방자한 태도로 중전마마를 능멸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중전마마는 내실에서 차를 들며 궁중의 일을 살피고 계셨어요. 그때 후궁 박희빈이 잉태한 몸으로 궁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중궁전으로 들어섰답니다. 그녀의 비단 치마는 화려하게 빛났고 머리의 금비녀는 걸음을 뗄 때마다 반짝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중전마마를 향한 경외심보다는 오만한 기색이 가득했답니다. 박희빈은 중전마마 앞에 이르러도 예를 갖추어 절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부채를 가볍게 흔들며 느릿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답니다. 마마, 이 몸이 용종을 품은지라 걸음이 무겁고 기운이 달리옵니다. 그리하여 안부 인사를 자주 드리지 못했사오니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말은 겸손한 청이 아니라 중전마마께 예를 다하지 않은 핑계였답니다. 중전마마의 곁에 서 있던 최상궁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으나 중전마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박희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중궁전 최고 상궁인 최상궁이 나서며 말하였지요. 희빈 마마, 아직 잉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몸이 무거울 시기는 아니오니 궁중의 예법에 따라 우서른이신 중전마마께 문안 인사는 자주 드리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러자 들어올 때 거들먹거리며 힘겨운 듯 걸어 들어왔던 희빈은 가볍게 일어나 최상궁을 뺨을 갈기며 말하였지요. 어찌 감히 상궁 따위가 정산품인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중전마마, 마마께서 소인을 업신여기시니 아래 것들까지 소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을 주상께 구하여 소인의 위신을 찾을 것이옵니다. 라고 소리치고는 치맛자락을 쌩하고 휘날리며 중궁전을 나가는 것이었지요. 희빈의 무례한 행동으로 중궁전 내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최상궁은 분노로 손을 떨었고 곁에 있던 궁녀들은 숨을 죽였답니다. 중전마마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지요. 희빈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최상궁은 이를 악물며 중전마마께 아뢰었습니다. 마마, 희빈의 오만이 도를 넘었나이다. 이 일을 그냥 두시면 중궁전의 위엄이 흔들릴까 염려되옵니다. 중전은 차를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하였답니다. 최상궁,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희빈의 오만은 스스로를 망칠 씨앗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중궁전의 품격을 지키면 되느니라. 그러나 중전마마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리하여 최상궁이 중궁전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중전마마의 마음을 달래고자 은밀한 계책을 꾸미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힘들게 구한 감수를 최상궁에게 무사히 전하였답니다. 최상궁은 주머니를 받아들며 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구나, 은서야. 이 약초는 중전마마께 큰 도움이 될 것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서려 있었답니다.
은서는 그 말에 안도했으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감수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리도 은밀히 다뤄지는 걸까? 그녀는 감히 묻지 못했답니다. 며칠 뒤 궁궐에서 갑작스레 소란에 휩싸였어요. 히빈마마의 처소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고 궁녀들이 허겁지겁 달려가는 소리가 궁궐 안을 메웠답니다. 히빈마마께서 태아를 잃으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태이들은 히빈마마의 처소로 몰려들었고 약방에서는 약초와 약재가 쉴 새 없이 오갔답니다. 은서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최상궁의 지시로 가져온 감수가 어쩌면 이 비극과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었지요. 히빈마마의 낙태 소식은 궁중을 뒤흔들었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침통한 얼굴로 히빈마마를 위로하였으나 궁궐 안팎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중전이 시기하여 히빈을 독살하려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히빈마마의 건강이 원래 허약했다라고 하기도 하며 여러 추측이 오갔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음모가 숨어 있었어요. 감수는 본디 임신한 사람이 먹으면 태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약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약초를 중궁전 최상궁 손에 들어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건 분명 최상궁의 음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는 최상궁에서 끝나지 않고 중전까지 폐위되는 일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희빈의 낙태 소식이 궁궐을 뒤흔든 그 밤, 은서는 약방 뒤편의 정자에서 민재를 만났답니다. 달빛이 기와 지붕 위로 은은히 흘렀으나 은서의 얼굴은 불안으로 창백했어요. 나리,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희빈마마께서 용종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혹 우리가 이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 두렵사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가 연루가 되었다니요? 제가 감수를 상궁마마님께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꼭 그 악초 때문에 일이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민재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았어요. 은서, 마음을 놓아요. 우리는 최상궁 마마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오. 감수가 그런 비극을 낳을 줄 누가 알았겠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은서를 다독이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그래도 이 손으로 약초를 전했으니 제 마음이 무겁사옵니다. 민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말했어요. 은서, 그대는 잘못이 없소. 내가 그대 곁에 있으니 두려워 말아요. 그는 은서의 손을 꼭 쥐며 덧붙였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으니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오. 은서는 민재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어요. 나리, 항상 나리는 제게 큰 힘이 되어요. 이 궁궐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나리의 마음이 저를 지켜주는구나 싶사옵니다. 민재는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며 속삭였답니다. 은서, 이 마음이 있는 한 그 어떤 음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요.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어우러졌답니다. 희빈마마의 낙태로 인한 궁중의 소란은 그들을 불안케 했으나 서로를 향한 믿음은 그 모든 두려움을 녹여주었어요. 한편 이준혁은 희빈의 낙태 사건이 궁중을 뒤흔들자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답니다. 중궁전의 세력을 꺾고자 늘 기회를 엿보던 그는 이 사건의 이면에 숨은 음모를 캐내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감수의 출처를 알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약방 주변을 은밀히 주시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하였답니다. 이준혁은 밤마다 약방 골목을 배회하며 하인들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며칠 동안 약방지기와 하인들을 떠보았으나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약방지기는 저희는 희빈마마의 탕약과 무관하다며 잡아댔고 하인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준혁은 초조해졌으나 포기하지 않고 약방 근처를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밤 이준혁은 약방 뒤편의 좁은 골목에서 은서와 천식이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답니다. 은서는 천식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다급히 속삭였고 천식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혁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그는 천식이 단순한 하인이 아님을 직감하고 그를 따로 불러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이준혁은 천식을 약방 외곽의 어두운 창고로 불러들였답니다. 창고 안은 약초 냄새로 가득했고 천식은 이준혁의 위세에 눌려 벌벌 떨었어요. 이준혁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천식아, 내가 은서 궁녀와 몰래 만나는 걸 내가 똑똑히 보았다. 임금님의 여인인 궁녀를 건드리다 적발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고 있느냐? 의금부의 고문은 내 목숨을 앗아갈 것이야. 천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답니다. 나리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는 손을 비비며 애걸하였어요. 이준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그쳤답니다. 은서와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이냐? 내가 궁녀와 은밀히 만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포조를 부르겠다. 천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었답니다. 나리, 소인이 은서를 협박한 것이옵니다. 은서가 민재라는 내시와 몰래 감수를 주고받는 걸 보았사옵니다. 그걸 빌미로 은서에게 약간의 은전을 요구했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답니다. 이준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감수라, 그 약초가 희빈마마의 낙태와 관련이 있단 말이냐? 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은서가 말하길 최상궁 마님의 지시로 민재가 감수를 구해 그녀에게 전했다 하였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그 일을 알고 은서를 협박한 것뿐이옵니다. 이준혁의 눈이 번쩍 빛났답니다. 그는 천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가 이 일을 잘 증언한다면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면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음을 명심하거라. 천식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충성을 맹세하였답니다. 이준혁은 이 정보를 손에 쥐고 중궁전을 압박할 계책을 세웠답니다. 이준혁은 감수의 비밀을 손에 쥔 채 상소문을 쓰기 전에 중궁전으로 향하였답니다. 달빛이 깔린 후원에서 그는 중전마마와 독대하였어요. 눈빛은 교활한 야심으로 번들거렸답니다. 이준혁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마마, 희빈마마의 낙태가 감수로 인한 것임을 소인이 알아냈사옵니다. 그 약초는 최상궁의 지시로 궁녀은서와 내시민재가 구한 것이었고 이는 중궁전에서 시킨 일임은 자명한 일이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중전마마의 표정을 살폈어요. 이 일이 주상전하께 전해지는 날에는 그 벌을 감당하기란 중전마마도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 것이라 살해되옵니다. 허나 마마께서 소인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 힘을 실어주신다면 이 일을 없던 일로 하겠나이다. 중전마마는 그의 말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으나 침착함을 잃지 않았지요. 중전은 단호한 말투로 어디서 감히 그따위 모함으로 나는 능멸하는 것이더냐. 중전은 이준혁이 중전을 모함다는 생각으로 호통을 쳤지요. 하지만 이준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중전에 맞서 증거를 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한풀 꺾인 중전은 이준혁에게 말하였어요. 예조참에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알 길이 없노라. 이 일을 자세히 알아본 뒤 다시 그대를 부르겠노라. 중전마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서려 있었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으나 입꼬리에 미소가 스쳤어요. 그리하여 중전은 즉시 최상궁을 내실로 불러들이셨답니다. 내실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최상궁은 중전마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잡았답니다. 중전마마는 엄중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최상궁 예조참의가 감수로 희빈의 용종을 해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가 궁녀에게 그 약초를 구하라 명한 것이 사실이냐? 최상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답니다. 마마,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희빈마마의 오만이 중궁전의 위엄을 해친다 여겨 소인이 단독으로 희빈마마께서 드시는 탕약에 감수를 넣었사옵니다. 마마께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오니 소인이 그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중전은 최상궁의 자백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최상궁, 그대가 안 해도 될 일을 저질렀구나. 이 일은 내가 벌을 받는다 하여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어요. 이 일이 주상께 알려지면 너는 물론 나와 우리 집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최상궁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마마, 소인의 어리석은 충심이 이 비극을 낳았나이다. 모든 벌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그러나 중전은 이미 이준혁의 협박이 중궁전을 옥죄고 있음을 알았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최상궁, 내 잘못은 크나 지금은 예조참의 이준혁의 계략을 막는 것이 먼저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내가 알아보겠노라. 중전은 최상궁을 물리고 홀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도를 찾고자 은밀히 자신의 아버지인 우의정 박치준을 중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깔린 내실에서 중전은 아버지 박치준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희빈의 낙태가 최상궁이 희빈의 탕약에 감수를 넣은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옵니다. 그럼 최상궁이 마마께 충성을 바쳤군요. 최상궁에게 큰 상을 내려야겠습니다. 아버님, 문제는 예조참의 이준혁이란 자가 이 사실을 알고 저를 겁박하여 자기의 세를 보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상궁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지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저는 물론 아버님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문제이옵니다. 우의정 박치준은 딸의 말을 묵묵히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백발이 달빛에 반사되며 위험이 더해졌어요. 마마, 이준혁의 야심은 오래전부터 조정을 어지럽혀 왔습니다. 그에게 세력을 키워줄수록 그는 두고두고 마마의 발목 잡을 것이옵니다. 이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마마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조용히 계시며 궁중의 위엄을 지키십시오. 중전은 아버지 박치준의 말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부디 이 위기를 막아주시어요. 박치준은 미소 지으며 중전을 안심시켰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조정에서 쌓은 세월이 있으니 이준혁 따위는 감쪽같이 없앨 수 있사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났답니다. 그 후 이준혁은 갑작스레 궁중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우의정대감의 엄포에 누구도 이준혁에 대하여 말을 하거나 추궁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준혁은 그렇게 그 시대에서 사라져갔던 것이었지요. 천식 역시 약방에서 쫓겨나 궁궐 밖에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이로써 중궁전을 위협하던 그림자는 거치었답니다. 은서와 민재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에 맺혔던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약방 정자에서 다시 만났답니다. 나리, 이준혁 나리가 사라졌다 하니 이제 우리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지요? 은서가 속삭였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안도와 설렘으로 빛났어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답니다. 은서, 그대와 함께라서 이 궁궐 생활이 늘 활기차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히 지키며 살아갑시다. 은서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나리, 이 마음이 있는 한 어떤 규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에요. 그들은 달빛 아래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중궁전의 차가운 안개는 사라지고 그들의 사랑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궁궐을 채웠답니다. 그리하여 한양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은서와 민재는 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사랑을 키워갔답니다. 과부 주모와 뜨거운 밤. 조선 중기 깊은 산골 마을에 정순댁 주막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막걸리 향이 뒤섞여 늘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30 중반의 과부 정순댁은 이 주막의 주인이었죠. 남편을 잃은 지 10년, 정순댁은 막걸리 항아리와 함께 외로움을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여 정순댁 막걸리를 맛보려는 이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정순댁의 술 빚는 솜씨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귀한 유산이었어요. 젊은 날 정순댁의 남편은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 늘 정성껏 막걸리를 빚었습니다. 정순댁은 시어머니가 술을 빚을 때마다 곁에서 항아리에 누룩을 섞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맛을 익혔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달빛 아래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비법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애미야, 술을 빚을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 꼬집과 약초 뿌리를 넣고 달빛에 섞으면 술이 살아난단다. 정순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시어머니의 비법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것이었지요. 남편이 마실 술을 빚던 솜씨가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순댁은 그 비법으로 주막을 차려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순댁 주막은 북적였어요. 정순댁은 땀을 닦으며 항아리 뚜껑을 열고 막걸리를 퍼내며 외쳤답니다. 오늘 막걸리도 달빛 아래서 익혀 구수하게 목에서 술술 넘어가니 이리 와서 목을 축이시고 가세요. 그녀의 호탕한 웃음에 마을 남정네들은 걸쭉한 목소리로 응답했죠. 아이고 오늘도 목이 컬컬하니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세나. 정순댁의 웃음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었답니다. 그런 평화로운 주막에 느닷없이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이 사내, 이름은 만득이었어요. 헌 옷을 걸치고 집시는 너덜거렸지만 얼굴엔 얌생이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만득은 주막 문턱을 넘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외쳤답니다. 오호, 이 무슨 향기란 말인가? 이곳이 천상의 막걸리를 판다는 그 주막이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던 것이었어요. 정순댁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허름한 옷차림에 밥값도 없어 보이는 사내의 출연에 그닥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정순댁이 말하였지요. 행색을 보아하니 술을 마실 차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술향을 맡는 건 공짜니 마음껏 취해보고 가시오. 그녀가 눈을 흘기며 말하였답니다. 만득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 마을에 소문난 정순댁 막걸리를 맛보러 온 만득이라 하오. 한 사발만 내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 뻔뻔한 말투에 정순댁은 코웃음을 쳤죠. 돈도 없이 술을 달라니 참으로 얌생이로구먼요. 하지만 만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꺼진 주머니를 뒤지며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주모, 이 만득이 빈털터리인 건 맞소만 노래 한 곡이면 술값을 퉁칠 수 있지 않겠소? 그러더니 대뜸 흥겨운 농요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오호라, 산 좋고 물 좋은 이 마을, 정순댁의 술 한 잔에 마음까지 취하네. 그의 노래는 제법 구성져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던 것이었죠. 정순댁은 어이가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워할 수 없는 구석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흥겨운 노랫소리를 들으니 술 한 사발이 아깝지 않겠구려. 그녀는 투덜거리며 작은 사발에 막걸리를 퍼주었답니다. 만득은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죠. 아, 이건 술이 아니오. 신선이 내린 선주라오. 그의 넉살에 정순댁은 피식 웃고 말았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만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술을 마신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더니 정순댁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죠. 주모, 이 만득이 갈 곳이 없소. 이 주막의 향기에 홀려 떠날 수가 없구먼. 나를 머슴으로 써주시오. 밥 한 술에 술 한 사발만 주시면 뼈가 부서져라 일하겠소. 그의 능청스러운 말에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깔깔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정순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만득을 훑어보았어요. 보아하니 부서질 뼈도 없구려. 삐쩍 마른 얌생이를 어디다 쓰란 말이오? 이름커녕 술만 축낼 게 뻔하지.
하지만 만득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주막 마당에 굴러다니던 무거운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외쳤답니다. 주모, 보시오. 이 만드기 힘 하나는 끝내주지 않소. 항아리 나르고 장작도 패고 또 어디 아오? 밤에 힘쓸 일까지 모두 써드릴지. 그 말에 마을 안악 하나가 끼어들었죠. 밤이 적적한 정순댁에게 저렇게 힘이 센 머슴이 들어오면 안성맞춤이겠구먼. 저런 제주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데. 라며 깔깔거리고 웃었답니다. 그때 마침 주막에 늙은 개 복실이가 만득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답니다. 만득은 능청스럽게 또 한마디 하였어요. 정순댁, 보시오. 이 복실이도 내가 좋은지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인가 보오. 귀여운 강아지야. 이 만드기가 너 밥도 챙겨주마. 그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정순댁마저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좋소. 딱 사흘만 일을 시켜보겠소. 술만 축 내거나 게으름 피우면 쫓아낼 테니 각오하시오. 정순댁이 못 이기는 척 허락하자 만득은 만세를 부르며 마당을 굴렀답니다. 그렇게 만득은 정순댁네 주막에 눌러앉게 되었어요. 그는 집안 곳곳에 허드레질과 힘센 남정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손을 보며 힘센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곤 때때로 말하였답니다. 주모, 이 만드기 일 잘하니 술 한 사발 주시오. 만득이 능청스럽게 굴 때마다 정순댁은 눈을 흘겼지만 그의 익살에 주막이 더 활기차졌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 마을에 한양에서 온 상인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순댁의 주막에 술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최 씨는 점잖은 척 웃으며 정순댁에게 다가왔죠. 주모, 술맛이 좋다고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소이다. 이 구수한 막걸리, 나와 함께 한양에 큰 주막을 차리면 정승부럽지 않게 살 것이여. 어떻소? 나랑 한양으로 가지 않겠어?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번쩍였답니다. 정순댁은 눈을 가늘게 뜨며 코웃음을 쳤어요. 정승. 내 술은 이 마을 남정네들 목을 축이는데 딱이오. 나리, 큰 주막은 어울릴 만한 다른 일을 찾아보시구려.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술 사발을 닦았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최 씨를 후쳤죠. 그래. 한양에서까지 내 술이 소문이 얼마에 났기에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오? 최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콤한 말로 흥정을 이어갔어요. 말도 마시오. 전국을 돌던 장돌배기들이 이 주막에서 술맛을 본 사람치고 이 집 술에 대하여 말은 안 하는 사람이 없음이디다. 정순댁 술을 그리워하는 이가 많단 말이지요. 정순댁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만득은 최 씨의 교활한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는 정순댁 곁으로 슬쩍 다가가 속삭였죠. 주모, 저런 여우 같은 자는 믿으면 안 돼요. 사람 좋은 척하지만 속은 사기꾼이라오. 이 만드기 눈썰미 하나는 알아준다오. 정순댁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쳤지만 만득의 든든한 기운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답니다. 최 씨는 정순댁의 기세에 살짝 주춤했지만 탐욕스런 미소를 숨기며 물러났어요. 정순댁, 곧 마음 바뀔 거요. 두고 보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주막을 떠났답니다. 정순댁과 만득은 서로를 마주보며 피식 웃었어요. 해가 뉘어지며 주막의 북적임이 잦아들었어요. 정순댁은 최 씨의 교활한 제안을 물리친 뒤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죠. 저런 여우 같은 자가 또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녀는 항아리를 닦으며 중얼거렸답니다. 문득 만득의 속삭임이 떠올랐어요. 주모, 저런 여우 같은 자는 믿으면 안 돼요. 그의 든든한 기운이 최 씨의 꿀발린 말에 흔들릴 뻔한 그녀를 붙들어 주었죠. 정순댁은 피식 웃으며 생각했어요. 저 얌생이 생각보다 제법이구먼. 저녁 무렵 정순댁은 주막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만득을 불렀답니다. 만득이, 이리 와보게. 만득은 땀에 젖은 얼굴로 달려와 능청스레 답하였죠. 주모, 또 무슨 힘쓰는 일 있소?
이 만드기 뼈 부서지게 일할 준비 됐소. 정순댁은 눈을 흘기며 웃었어요. 힘은 아껴두고 오늘 저녁 내 방으로 오게. 최 씨 그 여우 같은 자를 쫓아준 덕에 기분이 좋으니 막걸리나 한 사발씩 걸치세. 만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만세를 불렀죠. 오호, 주모의 선주를 잔뜩 마실 기회라니 이 만드기 평생 충성하겠소. 밤이 깊어 주막이 고요해지자 정순댁은 방에 작은 상을 차렸어요. 막걸리 항아리와 간단한 안주가 놓인 상 앞에 둘은 마주 앉았죠. 정순댁은 사발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 만득에게 내밀었답니다. 자, 한 잔 받으시게. 오늘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 최 씨 말에 혹할 뻔했네. 만득은 사발을 받아 한 모금 들이키며 눈을 반짝였어요. 주모, 이 만드기 눈 하나는 밝다니까. 저런 사기꾼은 코만 봐도 알겠소.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술을 쭉 들이켰죠. 정순댁은 사발을 기울이며 말하였답니다. 그래, 자네 눈썰미 덕에 주막을 지켰으니 이 술은 내가 주는 보답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만득은 그 기운을 느끼며 조심스레 물었죠. 주모, 근데 이 주막에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고 주모의 웃음소리로 가득한데 어찌 눈동자에는 외로움이 가득하오? 정순댁은 술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 잃고 10년, 남정네 향기도 못 맡은 채 술 항아리만 안고 살았지. 만득은 그녀의 말에 사발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바라보았죠. 주모, 그 고단함 이 만드기 어찌 모르겠소? 나도 하나뿐인 어머니를 여의고 3년간 떠돌다 이 마을에 와서야 사람 사는 맛을 알았소. 주모의 막걸리가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탁주와 꼭 닮았소. 마치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구려. 그의 눈빛은 솔직했어요. 정순댁은 그 눈을 마주하며 가슴이 뛰었답니다. 자네의 넉살스러움이 처음엔 얌생이라 여겼는데 이젠 남정네 같구려. 그녀는 웃으며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죠. 만득은 정순댁의 손을 살짝 스치며 말하였답니다. 주모, 이 만드기가 겉모습은 비록 허름하나 다른 것들은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다오. 정순댁은 그의 손길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만득이, 내 적적한 밤을 채워줄 수 있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간절했죠. 주모, 이 만드기 목숨 걸고 해보리다. 만득은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덕순댁에게 달려들었지요. 정순댁은 만득의 거친 손길을 느끼며 오랜만에 천당을 오갔답니다. 만득은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어요. 주모, 이 만드기의 실력이 어땠소? 정순댁은 그의 품에 기대며 속삭였죠. 만드기, 이렇게 강렬한 밤은 정말 오랜만이오. 둘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은 밤을 함께 보냈답니다. 다음 날 한양에서 온 상인 최 씨가 정순댁의 주막을 포기하지 못하고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겉으론 점잖은 척했지만 눈빛은 여우처럼 교활했죠. 그는 정순댁의 막걸리 비법을 손에 넣어 주막을 차릴 심산이었습니다. 정순댁, 이 주막의 술맛이 어찌 이리 구수한 거요? 비법 좀 알려주시지 않겠어? 정순댁은 그의 달콤한 말에 코웃음을 쳤죠. 내 술은 손맛으로 빚는 거요. 비법 따윈 없소. 최 씨는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그는 비법을 알아내려고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주막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정순댁이 술을 빚는 모습을 엿보았죠. 정순댁은 항아리에 물을 붓고 누룩을 섞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최 씨는 그녀의 손놀림을 눈에 담으며 중얼거렸답니다. 저 노래, 저 손맛 그 안에 비법이 있을 터. 밤이 되자 그는 더 대담해졌답니다. 주막 뒤뜰로 몰래 숨어들어 항아리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쿵 소리를 내고 말았답니다. 창고 정리를 하고 있던 깜짝 놀란 만드기. 이게 무슨 소린가? 도둑놈이 든 게 아니야? 그는 횃불을 들고 뒤뜰로 달려갔답니다. 거기서 최 씨가 항아리 옆에 쭈그리고 있는 걸 발견했지요. 아니 이 양반이 여긴 어쩐 일이오? 술이라도 훔치러 온 것이오? 만득이 호통을 치자
최 씨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니요. 그저 길을 잃어 헤맨 것뿐이요. 만득은 그의 뻔한 거짓말에 어이가 없었답니다. 길을 잃었다고? 그럼 이 항아리 뚜껑은 왜 열려 있소? 그는 최 씨를 몰아붙이며 외쳤답니다. 주모, 이리 나와 보시오. 한양에서 온 양반이 우리 술을 다 마실 참인가 보. 정순댁은 그 소리에 뒤뜰로 뛰쳐나왔어요. 횃불 아래서 최 씨를 보자 그녀의 눈이 이글거렸죠. 아니, 이 양반이 왜 뒤뜰에 숨어들었단 말이오? 술이 드시고 싶으면 낮에 와서 드셔야지. 이 야밤에 남의 집 항아리까지 열어 몰래 술을 퍼마실 생각이셨소. 최 씨는 얼굴이 벌개져 어쩔 줄 몰랐답니다. 그는 얼른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주모, 오해요. 난 그저 술량에 홀려 실수한 거예요. 정순댁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두 번 다시 내 주막 근처에서 얼씬거리지 마시오. 그녀가 호통을 치자 최 씨는 꼬리를 말고 달아났던 것이었어요. 만득은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죠. 정순댁, 저런 여우 같은 자는 이 만드기가 혼내줄 테니 걱정 마시오. 정순댁은 투덜거리며 말했답니다. 댁도 술을 축내기는 마찬가지요. 하지만 그녀는 만득이 횃불을 들고 뒤뜰을 지킨 모습에 살짝 고마움을 느꼈어요. 만득은 슬쩍 눈을 맞추며 말했죠. 정순댁, 이 만드기가 곁에 있으면 주막은 끄떡없소. 정순댁은 그의 번질거리는 미소에 눈을 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이었답니다.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갔던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순댁의 주막 비법을 알아내지 못한 채 더 교활한 꾀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정순댁이 막걸리를 빚는 날이면 막걸리 향이 바람에 실려 퍼져 마을 사람들이 저녁마다 주막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득은 이제 주막의 일원이 되어 항아리를 나르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였답니다. 정순댁, 오늘 좀 힘들었소. 술 한 사발로 이 만득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오. 정순댁은 그의 능청스러움에 눈을 흘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익살이 싫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막을 노리는 최 씨 상인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답니다. 뒤뜰에서 들킨 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최 씨는 정순댁의 막걸리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그는 낮에는 점잖은 척 장터를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밤이면 주막 주변을 맴돌았답니다. 정순댁의 술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터. 그는 이를 악물며 비법을 캐내려 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최 씨는 교활한 여우처럼 주막 뒤뜰로 숨어들었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정순댁이 술을 빚는 모습을 엿보았답니다. 정순댁은 홀로 뒤뜰에 나와 커다란 항아리 앞에 섰어요. 달빛 아래 노래를 흥얼거리며 누룩을 섞었죠. 달님아, 내 술에 고운 기운을 담아주소. 그녀의 목소리는 신비로웠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항아리에 꽃잎과 약초 뿌리를 뿌렸어요. 최 씨의 눈이 번쩍였죠. 저 주머니가 비법이구나.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정순댁이 잠시 자리를 뜨자 최 씨는 재빨리 마당으로 다가가 항아리 놓아둔 주머니를 집어들었어요. 안에는 말린 꽃잎과 약초 뿌리가 가득했죠. 이게 정순댁 술맛의 비밀이라니. 그는 주머니를 품에 숨기고 도망쳤답니다. 정순댁의 막걸리가 특별했던 건 시어머니에게 배운 달빛 속 꽃잎 비법 때문이었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댁은 항아리 옆에서 주머니가 사라진 걸 알아챘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만득은 정순댁의 심상찮은 표정을 보고 다가왔답니다. 주모, 무슨 일이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우시오? 정순댁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 술에 혼이 담긴 꽃잎 주머니를 잃었소. 어제 술을 담그고 이 항아리 위에 올려놓았는데 밤새 감쪽같이 없어졌지 뭐요. 만득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외쳤죠. 어디 있겠지요? 제가 꼭 찾아드리지요. 하지만 뒤뜰 구석구석을 찾아도 주머니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그리하여 만득은 장터로 달려가 소문을 캐보았어요.
거기서 최 씨가 남정네들에게 은근히 떠벌리는 걸 들었죠. 정순댁 술이 특별한 건 약초 때문이라던데. 그의 교활한 말투에 만득은 직감했답니다. 저 여우 같은 자가 주머니를 훔쳤구나. 그는 정순댁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주모, 최 씨란 자가 수상하오. 그 자가 비법을 훔친 게 틀림없소. 정순댁은 이를 악물었죠. 감히 내 시어머니의 혼을 훔치다니 가만두지 않겠소.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최 씨가 훔쳤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어떻게 밝혀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지요. 만득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답니다. 주모, 이 만드기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저 도둑놈을 꼭 잡아내겠소. 정순댁은 그의 번질거리는 미소에 피식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순댁네 주막은 점점 한산해졌답니다. 막걸리 향은 여전히 구수했지만 마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뜸해졌어요. 정순댁은 항아리를 닦으며 한숨을 푹 쉬었죠. 이게 무슨 일인지 요즘 손님이 왜 이렇게 줄었지? 만득은 그녀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다가왔어요. 주모, 무슨 고민이오? 이 만드기가 이제 술을 덜 축내면 되지 않겠소. 그의 번질거리는 농담에 정순댁은 피식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던 것이었답니다. 며칠째 손님이 줄자 만득은 장터로 나가 소문을 캐보았어요. 마을 안악 하나가 수군거리며 말했어요. 옆마을에 새 주막이 생겼다던데. 거기 술이 정순댁이 만든 술과 똑같이 구수하다고 하던데. 더구나 술값이 더 싸다 하니 사람들이 그리로 갈 수밖에. 만득은 귀가 쫑긋했답니다. 뭐요? 그 주막이 우리의 술맛하고 같다고? 그는 곧바로 정순댁에게 달려갔어요. 주모, 큰일 났소. 옆 마을에 주막이 새로 생겼는데 우리 술맛하고 똑같다고 하오. 그런데 술값이 더 싸고 안주값도 절반이라 하니 그래서 우리 주막이 이렇게 한산했던 것이오. 깜짝 놀란 정순댁은 서둘러 옆 마을로 향했답니다. 그곳은 바로 최 씨가 차린 주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최 씨의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최 씨는 뻔뻔한 미소를 띠며 술을 퍼주었죠. 자, 맛들 보시오. 이 술은 산골 비법으로 빚은 천하일품이라오. 정순댁과 만득은 몰래 자리를 잡고 술 한 사발을 시켰어요. 정순댁이 한 모금 마시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건 내 술맛이랑 똑같소. 만득도 한 모금 마시더니 벌떡 일어났죠. 최 씨 이놈, 이 도둑놈이 감히 우리 주모의 술 비법을 훔쳐. 최 씨는 태어냈어요. 정순대. 술맛이 비슷한 게 뭐 그리 됐어요? 이건 내 손맛이요. 그의 뻔뻔한 웃음에 정순댁은 이를 악물었죠. 만득은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정순댁이 말렸어요. 여기서 소란 피워봤자 소용없소. 주막으로 돌아갑시다. 둘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답니다. 주막 마당에 앉아 정순댁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최 씨가 내 꽃집 주머니를 훔쳐 술을 빚은 게 틀림없소. 만득은 주먹을 쥐며 외쳤어요. 그 도둑놈을 그냥 둘 수 없소. 주모, 이 만드기가 그놈 주막을 뒤집어 놓겠소. 정순댁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란으론 안 돼요. 그자가 내 비법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내야 해. 만득은 정순댁의 근심 어린 눈을 보며 손을 덥석 잡았죠. 주모, 이 만드기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같이 그 여우 같은 최 씨 놈을 골탕 먹입시다. 둘은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아 머리를 맞대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정순댁이네 주막은 점점 더 한산해졌답니다. 옆마을 최 씨의 주막이 정순댁의 술맛을 따라하며 손님을 빼앗아 가자 마당은 썰렁하기만 했어요. 정순댁은 항아리를 닦으며 한숨을 푹 쉬었죠. 이대로 가다간 주막이 문을 닫겠구먼. 만득은 그녀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위로하며 말했어요. 정순댁, 나쁜 일을 한 놈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오. 무슨 방법이 있을 터이니 이 고비만 잘 넘겨봅시다. 내가 정순댁 옆에서 돕겠으니 너무 염려 마시오. 그나마 만득이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해주니 마음은
왠지 듬직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정순댁의 주막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교활한 계략을 꾸몄답니다. 어느 깊은 밤 그는 주막 뒤뜰로 다시 숨어들었어요. 품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배앓이하게 만드는 약초즙이 담겨 있었답니다. 최 씨는 정순댁의 술 항아리 뚜껑을 열고 약을 슬쩍 부었어요. 이 술을 마신 자들이 배를 부여잡으면 정순댁의 주막은 끝장이다. 후후.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답니다. 다음 날 정순댁의 술을 그리워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막에 들어왔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겠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술을 마신 이들이 하나둘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배가 꼬이는구먼. 먹은 것이하고는 술 한 사발 먹은 것이 전부인데 왜 이리 배가 아프단 말인가? 여기저기서 정순댁 술을 마신 사람들이 배앓이를 하자 마을 장터는 정순댁의 술이 이상하다는 소문으로 들썩였죠. 정순댁은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내 술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만득은 다급히 정순댁에게 달려왔어요. 정순댁, 이건 우연이 아니오. 누가 항아리에 손을 댄 게 틀림없소. 그는 뒤뜰을 샅샅이 뒤지다 항아리 옆에서 이상한 약 냄새를 맡았죠. 이건 약초 냄새요. 아무래도 최 씨 그 도둑놈이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소. 정순댁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자가 내 술에 약을 탔구나. 감히 내 주막을 망치려 하다니. 정순댁은 억울하여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항아리에 반사되며 은은히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만득이, 이 소문이 퍼지면 주막은 끝장이오. 내 평생의 혼이 담긴 술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맴돌았답니다. 오랜 과부살이를 한 정순댁은 강인한 척했지만 이 위기는 그녀를 흔들었던 것이었어요. 만득은 그런 정순댁을 보자 가슴이 찡했답니다. 그는 능청스런 농담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어요. 정순댁, 이 만득이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스했답니다. 정순댁은 놀라 고개를 들었죠. 만득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정순댁, 이 주막은 정순댁의 혼이오. 그 영혼을 누가 훔쳐갈 수 있겠소? 이 만득이가 곁에 있으니 그 어떤 일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오. 그의 눈빛은 달빛보다 더 반짝였답니다. 정순댁은 그의 손길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자네가 곁에 있으니 내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이 혼자보다는 좋구먼요. 정순댁은 만득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 잊었던 설렘이 되살아났죠. 그 순간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답니다. 정순댁은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만득은 조심스레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정순댁, 이 만득이가 정순댁의 서방이 되어도 되겠소? 정순댁은 얼굴이 붉어지며 피식 웃었답니다. 서방은 무슨, 그래도. 그날 밤 주막의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어요.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그들의 겹쳐진 그림자를 감쌌죠. 만득의 익살스러운 농담과 정순댁의 호탕한 웃음이 방 안을 채웠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오랜 세월 처음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요. 항아리처럼 구수하고 꽃잎처럼 달콤한 그 밤은 두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던 것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댁은 여전히 근심에 잠겨 있었지만 만득의 곁에서 희망이 샘솟았답니다. 그녀는 항아리 옆에 서서 단호히 말했어요. 만득이,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여튼 최 씨 그 도둑놈을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만득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며 답했죠. 정순 씨, 이 서방님이 최 씨가 약을 탄 증거를 찾아낼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만득은 곧바로 마을 한약방을 돌며
배앓이를 일으키는 약초를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한약방마다 고개를 저을 뿐 뱀꼬리풀 같은 약초를 대량으로 사간 이는 없었다 하였어요. 터덜터덜 주막으로 돌아가던 길 산길에서 약초를 캐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손바닥만 한 바구니에 풀이 가득했죠. 만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무슨 약초를 캐고 계시오? 만득이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답니다. 돈이 될 만한 풀이라면 뭐든 캐지. 근데 젊은이가 약초엔 무슨 관심이요? 만득은 씩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다른 음식에 섞여도 향이 없고 배앓이를 일으키는 약초를 아시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뱀꼬리 풀이지. 그 풀즙은 조금만 마셔도 배를 뒤틀리게 하는 독한 놈이라오. 만득의 귀가 쫑긋했답니다. 혹시 최근에 그 풀을 누군가 사간 일이 있소? 할머니는 눈을 흘기며 대답했죠. 며칠 전 한양에서 온 상인이 사가긴 했소. 근데 그건 왜 묻소? 만득은 심장이 뛰었어요. 그 사내의 얼굴을 보면 아실 수 있겠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굳어졌답니다. 알긴 아오. 하지만 그 자는 비밀로 하라. 신신당부했으니 더 묻지 마시오. 그녀는 바구니를 챙겨 산길을 내려가 버렸답니다. 만득은 다급한 마음으로 주막에 돌아왔어요. 여보, 뱀꼬리 풀을 판 할멈을 찾아냈소. 그 할멈의 자백만 받아낸다면 최 씨란 놈을 잡는 데는 시간 문제일 것이오. 그 할멈이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으니 사또의 힘을 빌려야겠소. 다음날 정순댁과 만득은 고을 사또께 고소장을 올렸어요. 최 씨란 자가 정순댁 술의 비법을 훔쳤고 또 주막술에 약을 타 술을 마신 사람들이 배앓이를 심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마을을 어지럽혔사옵니다. 사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간을 찡그렸죠. 중대한 일이로다. 하지만 최 씨란 자가 그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약초꾼 할머니가 아는 바를 숨기고 있사옵니다. 사또께서 위험을 보이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사또는 즉시 약초꾼 할머니를 관아로 소환했어요. 할머니는 관아의 위험 앞에서 벌벌 떨었답니다. 사또가 엄중히 말했답니다. 뱀꼬리풀의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오. 사또의 위험에 할머니는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한양에서 온 상인이 배앓이를 할 수 있는 약초를 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감쪽 같은 독초를 찾기에 뱀꼬리 풀을 이야기했고 그 상인은 웃돈을 얹어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뱀꼬리 풀을 뜯어 판 죄밖에 없사옵니다. 알겠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 최 씨가 맞느냐? 사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만득은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답니다. 그렇사옵니다. 그 도둑놈이 최 씨가 틀림없사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포졸들을 불러 엄히 명했어요. 최 씨를 즉시 잡아들이고 그자의 주막을 샅샅이 수색하라. 포졸들은 최 씨의 주막으로 달려가 최 씨를 끌고 왔답니다. 최 씨는 관아에 꿇어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발뺌했어요. 사또님, 오해이옵니다. 소인이 어찌 정순댁의 술에 약을 탔겠다옵니까? 이는 억울한 누명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교활했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꾸짖었죠. 내 놈의 거짓말이 하늘을 속일 줄 아느냐? 저 할멈에게 뱀꼬리풀을 사간 자가 너희거늘.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할 셈인가? 그때 포졸 하나가 다급히 관아로 뛰어들었어요. 사또, 최 씨의 주막에서 이 물건을 찾아냈사옵니다. 포졸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정순댁의 꽃잎 주머니였죠. 주머니 안에는 말린 꽃잎과 약초 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관아에 모인 마을 남정네들과 안악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건 정순댁이 애지중지하던 주머니가 틀림없소. 정순댁은 주머니를 보고 눈을 부릅떴죠. 최 씨, 이 도둑놈! 감히 내 시어머니의 혼이 담긴 주머니를 훔쳐 내 술을 더럽히다니! 그녀의 화난 목소리가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만득은 정순댁 곁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거들었어요. 사또,
이 여우 같은 놈이 약을 타고 주머니까지 훔친 게 분명하오. 정순댁의 명예를 더럽힌 죄 용서할 수 없소. 그의 우렁찬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답니다. 최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더는 발뺌할 말을 잃었어요.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사또는 단호했습니다. 내 놈의 탐욕이 마을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를 받을 것이다. 사또의 명에 포졸들은 최 씨를 끌고 갔답니다. 관아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정순댁 주막이 살아났다 며 환호했어요. 정순댁과 만득은 관아를 나와 주막으로 돌아왔어요. 정순댁은 만득을 보며 씩 웃었죠. 만득이, 아니 서방님. 이번엔 제법 큰일을 했구먼. 만득은 능청스럽게 답했답니다. 정순댁, 이 만드기가 곁에 있으니 주막은 끄떡없소. 문제도 잘 해결되었으니 술 한 사발 내주시구려. 오늘은 거하게 취해야겠소. 정순댁은 그의 뻔질거림에 까르르 웃으며 사발을 내밀었답니다. 정순댁이네 주막은 다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순댁과 만득은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답니다. 주막 마당은 노래와 춤으로 가득 찼던 것이었어요. 그날만큼 정순댁의 술을 모두에게 공짜로 마시는 날이었고 정순댁과 만득은 부부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순댁의 막걸리는 조선 팔도의 명성을 떨쳤고 만득은 여전히 뻔질거리며 손님들을 웃겼답니다. 때론 티격태격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항아리의 술처럼 구수하고 깊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죠. 정순댁과 만득이 그 사랑이야말로 천하일품이라오.